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든든한 경제 선생님, 설명 천재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설명천재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일타 강사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 자문센터 김동민 센터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은행 WM사업부의 김동민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센터장님을 뵈니까 잠시 내려뒀던 그 하얼앤 버핏의 꿈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매주 꿨던 거 아닙니까? 잠시 내려놨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잠시 내려놨었는데 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자고요. 네, 센터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네, 이 주에 가장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동 이슈. 네, 오늘의 시동 이슈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 달러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과연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는 세계 경제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였는데요. 일단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증시에도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기준금리는 현재 멈춰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주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줄게 됩니다. 예. 그러면 환율이 좋아요. 우리가 환율이 지금 높아서 고민이 네. 많은데 기준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을 들고 나갈 이유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율을 조금 낮추는데도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연 미국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하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또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권혁수 앵커 오늘의 주제. 네, 저 요즘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떤 주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초 맞이 여행 계획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헉소리 나는 환율에 정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 9월 1,400원으로 다시 재진입한 환율이 이제는 1,400원대 후반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미국의 관세 협상 고비도 넘겼고 수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왜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걸까요? 떨어지는 원화 가치에 힘 빠지는 우리 통장은 또 어쩌고요? 하지만 우리는 머니언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킹달러 시대에 살아남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이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장르가머니에서도 그동안 환율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1,400원이 그냥 당연한 기준이 돼버렸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뉴노멀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센터장님?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400원대 환율이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과 몇 달 전인 6월 말에만 해도 그 1,350원대 환율이 그 지금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 고환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뉴노멀로 지금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려가 되는 거는 딱 한 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환율이 올랐다는 그 사실보다는 그 타통화 대비 절하율,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그 다른 국가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원화 폭락이 큰 이유는 뭐예요, 평론가님? 조금 오래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만 특화된 원인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아.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돈이 많이 흔해졌어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우리나라 통화가 얼마나 늘었나를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M2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한 9%대 정도 되는데요. 미국 달러의 M2 증가율은 4%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인데요? 맞습니다. 미국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나라 돈이 2배 빨리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돈이 좀 많이 풀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랑 일본의 엔화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한 그룹으로 뭉쳐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엔화와 원화의 동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엔화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우리 옆에 있는 원화도 묶음으로 조금 약해지는 경향. 요 세 가지 원인이 조금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최근에 특화된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서학개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 개인과 또 기업과 연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외국 투자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보다도 사실은 외국에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연간 한 200억 불 정도는 이제 매년 미국에 투자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야, 그 정도면은 매년 한국에서 나가는 달러가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하지 않고 외국에 그대로 두고 대기하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뭉쳐서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치로 치면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다. 최근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 고환율 문제가 제2의 외환위기를 예고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지금 최근에 그 언론이나 SNS에서 그 최근에 환율 상승에 대해 우려를 넘어 공포까지 이렇게 좀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그 환율의 상승 속도와 그 지속 기간들의 표면적인 이유만 본다면은 그 제2의 외환위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우리 평론가님 이야기 잘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상승 원인이 그 외환위기 때랑 좀 결이 다르거든요. 네. 그 저희가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그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고요. 수급과 심리, 결국은 달러를 사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달러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 때문에 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의 고환율이 전혀 그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심각하지만 굳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게 확 체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름값부터 너무 올라버렸고 또 수입품 같은 경우에도 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시야를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환율이 올라?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겠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달러로 수출할 때 수출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섹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수출 기업도 사실은 환율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수입품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민 생활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게 기름값이에요. 지금 국제 유가가 50불대거든요. 네. 실제로 국제 유가 비쌀 때 100불에 근접했을 때에 비하면 반값이에요. 그런데 기름값이 지금 전국에서 1,7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안 떨어져요. 이게 다 환율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 물가는 떨어졌어도 우리 체감하는 물가가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이거든요. 그것 때문이요? 우리만 그렇군요. 비싸진 건 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냥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올랐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환율이 점점 올라가? 그러면 지금 달러로 빨리 바꾸는 게 내 수익률을 지키는 거예요. 1,300원일 때 바꾸면 1달러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달러로 바꿨을 때 손해가 나거든요. 즉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는 매도 압박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증시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동 이슈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갑자기 질문 훅 들어오시니까 긴장했는데요. 아, 저희 날카롭습니다. 일단 정부가 최근 그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을 확대한다든가 보건복지부 등이 그 사대 회비체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한국은행과 외환수사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적인 그 실행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구두개, 이 구두개를 통해서 시장에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를 하는 목적도 큽니다. 근데 특히 지난 7일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그 환율 관리에 적정하게 대응할 대책이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비췄기 때문에 네. 그 최근에 환율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이런 그 정책에도 분명 한계는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 없이는 그 환율 안정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 손에는 체질 개선, 한 손에 미세 조정의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여간 난감한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드네요. 결국에는 국내외 여러 가지 이슈가 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언제 떨어져요?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네. 근데 네.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인지 내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 혁수 앵커님께서 그 환자를 하셔야 한다니까 제가 몇 가지 팁만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원화에 대해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뭐 많이 아시는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원화가 당분간 그 변동성 유지를 하겠으나 내년에는 2016년에는 좀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첫째가 이제 정부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부의 환율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 네. 그 둘째는 그 최근 환율 상승이 달러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심정 부분이 크거든요. 이걸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적인 부분은 외부 환경 변화가 되면은 금방 또 진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의지라든가 이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안정되면은 다시 이제 달러가 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적 부분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 셋째는 이 원화가 안정화되려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됩니다. 가치가 네. 좀 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이 풀리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에 투자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경제가 결국은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환율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새로운 노멀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적응을 해야 되고 저희도요. 고환율 시대에는 그 원화 약세에 대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달러 표시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비빔밥 좋아하시죠? 네. 네. 예. 비빔밥 먹을 때 보통 고추장을 몇 숟가락 넣으시죠? 한 숟가락. 그렇죠. 네. 저도 한 숟가락 넣는데 거기에 5숟가락 넣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제일 맛이 있어요. 네. 네. 달러 표시와 마찬가지죠.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 표시 자산 일부 넣게 되면은 다른 자산들과 달러가 잘 버무려지면서 이 수익률 보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확실하게 지금 한국 자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환율이 지금 앞으로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빨리 바꿔서 미국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양도 차익에 세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계산을 하셔야죠. 그리고 수익을 벌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네. 환율이 더 올라 있으면 이익입니다. 환차 이익을 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지금보다 환율이 내려가 있으면 아이고야 환차 손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환율 올라가니까 우리도 외국인처럼 짐 싸들고 미국 가자. 이게 꼭 유리하지는 않고요. 수익이 일부 나더라도 다시 거기서 돌아올 세금을 때? 내고 그렇죠.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으면은 차 띠고 포 띠고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상 못한 두 가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환해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개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원화 자산, 달러 자산 그리고 환해지 자산 이렇게 잘 균등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환해지 그리고 환해지 상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 환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센터. 해지라는 용어가 울타리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펀드라든가 해외 ETF를 가입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환 변동을 울타리 안에 가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환율이 출렁이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그 손익을 고정시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파도가 큰 날 네. 바다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네. 여객선이 그 통통배가 있거든요. 뭘 타시겠습니까? 여객선이요. 그렇죠. 왜 여객선 타시죠? 통통배는 탔다가 바로 뒤집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출렁이지만 통배보다는 덜 출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환해지로 보시면 돼요. 아. 그 보통 그 현재 환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환율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해지형 상품을 가입하시고 반대로 현재 환율이 향후에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환해지를 안 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표시 자산을 반드시 그 나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바로 RUN. 런입니다. 런? 요즘에 러닝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니고요. 뛰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네. 요즘 그런 앱도 많더라고요. 네. 리얼라이저블, 실현 가능한
언더스탠더블, 이해 가능한, 그다음에 뉴어블, 지속 가능한. 아.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나만의 런 원칙을 세우셔서 자산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게 사실 가장 기본인데 왜 전 항상 이 기본 원칙을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 런을 지금 들었으니까요. 그쵸? 이제부터 하면 돼요. 근데 딱 이렇게 딱 이야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앞으로는 저도 정말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께서도 두 분의 조언 지금 잘 메모하셨죠? 딱 세 글자 R, U, N 기억하시고요. 이 정신없는 환율 시장 정신 쪽 꽉 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하고 알찬 정보 전해주신 김동민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달려갔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이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오늘도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남자 김도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현장을 발빠르게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네, 미래 먹거리 현장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자,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K방산 소식인데 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세계 10위를 기록을 했고요. 와. 여기서 더 주목할 건 성장세입니다. 이 성장세 매출 증가율은 세계 3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폴란드, 중동 할 것 없이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무기 뭐 만나보는 겁니까? 막 세트장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까? 자, 그 전에 K방산이 잘 나가긴 하지만 네.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투기의 심장, 항공 엔진입니다. 항공 엔진 설계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몇 안 됩니다. 대부분 이들 항공 엔진 기술 종주국에서 사다 쓰는데 하지만 요즘 상황이 달라졌죠. 우리나라도 항공 엔진을 직접 제작하면서 기술 자립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와.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자, 펄펄 끓는 아주 뜨거운 500도씨의 오븐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도 녹지 않는 것. 아니 그게 바로 어떻게? 이런 기술이죠. 제가 아무리 그 예체능계고 공부를 안 했어도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거는 말이 너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술이 진짜 있기는 합니까? 네, 이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이런 기술 우리 연구진이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자, 1000도가 넘는 불꽃 속에서도 멀쩡한 이 미친 소재의 정체 제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돈선 체크 제가 서울에서 차로 6시간을 걸려 도착한 이곳은 경남 창원시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력이 폭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술 전쟁의 무대는 바로 하늘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는 금속, 초고온에서도 견디는 이 작은 금속 한 조각이 바로 K방산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데요. 오늘 돈선 체크는 수십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기술, 항공 엔진 소재의 비밀을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뭐 하는 데예요? 한국재료연구원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우리나라 항공 엔진을 공동 연구하는 엔진 국가대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엔진을 국산화하려면 튼튼한 뼈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곳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고요. 이 소재 기술을 이전 받아서 실제 엔진 부품으로 가공하고 조립하는 곳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두 곳이 손을 잡고 국산 엔진화의 꿈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항공 엔진 기업과 국가대표 소재 연구기관이 손을 잡고
바로 영상에서 나왔던 저곳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렇게 한 개 기업이 이 국가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사무실이나 연구실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누리호 발사되는 거 보셨죠? 예. 네네네.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참 전 국민들이 기뻐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서 민간과 정부가 이제 합심을 했고 서서히 민간 쪽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공 사례가 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거든요. 네, 네네. 예전에는 사실은 정부 또는 국책 연구기관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는데 네. 이제는 민간으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더해지니까 기술 개발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실용성도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현장, 민간의 협업 현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시죠. 국내 최초로 국가연구원 안에 기업이 직접 둥지를 튼 건데요. 자, 이렇게 두 기관이 서로의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만든 공간. 지금부터 그 특별한 연구소 내부를 함께 보시죠. 항공엔진 국가대표팀이 만든 꿈의 소재. 실험실에서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답니다. 크리프 시험이 정확하게 뭘 시험한다는 거예요? 크리프 시험은 고온에서 일정한 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티는지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 시간이 중요하게 돼서요. 네. 짧게는 수십 시간, 네. 길게는 수만 시간까지 실험이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120여 대를 구축을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일정한 힘을 부과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는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신답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준비한 토치랑 물통만 있으면 네. 크리프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막대는 널리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316L 소재인데요. 1리터짜리 물통을 이렇게 매달아도 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여기에 토치를 활용해서 온도를 가해주게 되면 자, 저 부탄토치 온도가 보통 1300도씨 정도 됩니다. 오, 엄청 높군요. 금속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달아오르면서 휘어지고 있네요. 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원자의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립 현상처럼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아이고, 네, 또 휘어집니다. 휘어지네요. 네, 원래 저렇게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손에어락근 같은 경우에도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생긴 건 일단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무게도 같고요. 손에어락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가열을 해서 빨갛게 달아오르더라도 보온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습니다. 휘어지지가 않네요. 네. 근데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야. 이야. 이게 바로 이 소재의 힘, 소재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불꽃 속에서도 꼿꼿한 금속. 왜 엔진 소재는 열에 강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엔진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장비가 그 코팅이 얼만큼 오래 견딜 수 있는지 이제 측정해주는 장비입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실제로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급격한 가속이나 아니면 선회 비행을 하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달아올랐다가 식거나 하는 반복 작용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 장비가 그 실제 온도 변화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 특성을 그대로 모사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온도 변화, 극한 상황에서 끄떡없이 견디는 꿈의 소재.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합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지금 7개, 8개 국가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전 같습니다. 세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항공 엔진 기술은 쉽게 말해서 500도씨에서 얼음이 녹지 않는 그런 기술로 만드는 게 항공 엔진의 소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보면 20여 년 동안 100조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서 연구 개발을 했는데 그 중국도 소재 기술이 국산화되지 못해서 그 엔진을 선진화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 독자 기술의 성공을 앞두고 있다니 이게 마음이 너무 웅장해집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소재,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가 바로 원자 단층 현미경, 줄여서 APT입니다. APT. 네, 아파트 아니고요. 아, 네네네. 아파트 아니네요. 네. 쉽게 말해서 원자를 하나씩 떼어내어서 3D 스케일로 재구성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를 하나하나 뜯어서 본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의 뭐 1000분의 1 스케일 정도에 되는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자를 보게 된다면 어떤 거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초내열 합금 같은 경우에는 합금 원소들이 많이 첨가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비율로 어떤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최적의 비율을 추측할 수 있게 되죠. 그 비법 소스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섞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 장비가 되겠네요, 결국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같은 문과생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권혁수 앵커, 하은 아나운서 이해했죠? 네. 저도 문과생입니다만 막- 이해했습니다. 100% 이해했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네, 어즉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 박사님, 이 장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지금 아파트 한 2층 정도 높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비는 뭐 하는 장비입니까? 이 장비는 단결정 진공 용해로라는 장비로서 모합금을 이제 실제 터빈 블레이드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어려운 건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터빈 블레이드는 뭡니까? 자, 터빈 블레이드는 전투기 엔진의 핵심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엔진 내부를 보면 수백 개의 금속 날개가 촘촘하게 박혀 있거든요. 네. 자, 바람개비처럼 생겼습니다. 보면. 근데 연료가 폭발할 때 나오는 가스를 받아서 회전을 하는 건데 이 작은 날개 하나가 부러지면 공중에서 전투기가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튼튼해야 하는 날개인 겁니다. 그렇군요. 요 하나의 가격이 약 500만 원 정도. 아, 이게요? 네. 아, 500만 원. 정말 고가의 부품인데 이게 그러면 터빈 블레이드 몇 개 정도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전투기 기준으로 1단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개수가 약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네, 그래서 500만 원이 그렇다면 이 공정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뭡니까? 이렇게 냉각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냉각호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구현을 하면서 동시에 단결정 구조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대류연은 수십 년 전부터 가스터빈 소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왔습니다. 특히 항공용 가스터빈 핵심 소재인 니켈기 초내열 합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태어난 토종 소재 기술이 국내 산업 현장에 적용되어 엔진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국가기술 주권 확립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항공 엔진 핵심 소재, 먼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것이 이제 국산화라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천 번의 열 충격과 극한 환경 시험, 미세 조직 분석을 거쳐 하나씩 만들어지는 소재들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선제 거였습니다. 와,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이른바 국뽕이라고 하죠. 차오릅니다. 차오릅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국뽕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와, 화면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본 느낌은 어땠어요? 자, 저 솔직히 이제 쇠를 녹여서 만든다길래 이제 약간 대장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예, 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엔진을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과 소재를 연구하는 한국재료원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국가대표 기관이 치열하고 세밀한 과정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엔진 완전 국산화의 날도 멀지 않았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만들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만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엔진 하나 정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자, 이제 우리도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조 기술은 세계적이라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엔진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들어가는 소형 엔진 독자 설계 기술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사람이 타는 전투기형 중형 엔진 독자 개발에 도전하는 단계고요. 네. 엔진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이 소재였는데 그중 가장 어렵기로 손꼽히는 단결정 초내열 합금은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깐깐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핵심 소재 완전 국산화라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뽕이 막 이렇게 차오르긴 하는데 자, 마음을 다잡고 다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발하면 국방은 당연히 지킬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돈이 돼야 기업들도 막 뛰어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제적 효과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10월에 산업연구원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조사에 따르면 첨단 엔진 하나 국산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경제적 파급 효과만 약 68조 원대가 되고요 고용 효과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왜냐면요 이 엔진이 사실 비행기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비슷한 류의 기술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죠. 드론에도 들어갑니다. 그 공중에 떠 있는 애들은 다 이걸 탑재해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단순히 국산화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국산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 소재가 들어간 부품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작은 소재 하나 때문에 사실은 완성품 비행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술 종주국한테 사실은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불편도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비행기, 우리가 만드는 전투기, 우리가 만드는 로켓 드론도 이제는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게 되니까 추가적인 파급력까지도 계산해 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순간이 멀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국방의 가장 중요한 키가 완성되는 거니까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관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주국방, 경제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까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장르가 투어 글로컬 머니 대학 특집 2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대놓고 판을 벌리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티빙과 웨이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판이야. 충격적인 만남, 조금만 기다려. 파격적인 가격. 해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티빙과 웨이브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도시는 세계와 연결되어 문화를 창조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 함께여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멀리 갈 수 있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나에게 에이펙은 자유, 융합, 국제성, 다양성, 포용, 개발. 신라의 정신이 에이펙 2025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 글로컬 머니 대학 특집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집트에서 온 자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뵙긴 했지만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나 양이 전국 곳곳의 로컬 대학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교환학생으로 수업에 참여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난 시간에 각 지역의 산학협력 대학 소개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두 키워드로 정리해드릴게요. 두 가지로요? 예, 인간다운 정의성과 인간의 따뜻함으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빨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동서울대예요. 동서울대학교를 갔군요.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네, 맞아요. 여기서는 실용음악학과와 연기예술학과 가본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거의 가수더라고요. 가수 수준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할 수업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앙상블 수업.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 합주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합주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본인이 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여기서 교수님이 말한 것도 있었지만 또 내가 느끼는 것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충분히 음원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또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까 자나의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어느 정도인지. 자나 씨 노래한다. 진짜요? 네. 자나 양의 노래를 듣는 건가요? 되게 재즈 보컬 같아요.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좋은 일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좀 교수님이 좀 듣기 버거워하시네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슬픈 삶 살기 위한 사랑 함께한 이 길 끝에 내가 없어도 그대 밝게 비춰주리.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미쳤다. 저희 학과는 이제 3년제 실용음악 학과인데 저희 학교는 좀 4학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을 졸업을 하고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4학년을 하면 대학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진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들 계시는지 여쭤봐도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연예인 박학기 교수님이 나와서 저희 작곡 전공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기악 전공 교수님들은 대부분 불의 명곡에서 세션 하시는, 그리고 뭐 성시경 밴드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재벌집 아들 막내 아들 같은 프로에서 연주하고 곡수시 하는 분들이 학교에 나오셔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교수진들이 뮤지션 교수님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덕분에 긴장도 안 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 따로 있을까? 사실 실용음악과 어느 학교를 가던 경쟁률이 좀 많이 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는 꼭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꼭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엄청 커. 열심히 하면은 다 된다. 그치. 나는 연기예술과다. K 콘텐츠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저기서 키워지는 곳이죠. 연기하면 또 혁수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때 저렇게 저도 무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금 이제 자나가 왔으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학교 안에 저렇게 큰 극장이 있나 봐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뮤지컬 호프라는 작품이에요. 호프. 이게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미발표 원고, 그 반환 소송에 대한 그 실제 사건을 극화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저 무대가 무대미술과 학생들이 직접 설치해준 무대라고요? 예, 맞아요. 그 조명과 미술 다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문가분들이 해주신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 학생들이 직접 다. 만든 무대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호프 대사를 자나가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내 이름? 대본을 좀 펼쳐줘봐. 그 장면 아이고. 봤어? 할머니 느낌이었지? 맞아요. 예! 왜 코트 안 입어? 아 그 까마귀 같이 시커멓고 음산하고 막 음침하고 완전 구린 거 있잖아. 너보다 나. 안 가! 안 가! 아 오늘은 다 뭐라고 했단 말이야. 안 간다고 왜 그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미쳤다. 야,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우리 수업을 나오시는 모든 교수진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강의를 나오시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연기라든지 직무 역량들을 바로 이렇게 전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원영 배우님이 저희 특임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오! 최원영 배우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우리 학교가 또 세 전공이 있잖아. 영화, 연극, 뮤지컬 이렇게 세 전공이 있어. 그래서 뮤지컬 전공이지만 우리 학교의 또 큰 장점이 연극도 해볼 수 있고 영화도 해볼 수 있고 뮤지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연극도 해보고 싶고. 아, 그래서 모두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이 가능한 시스템. 맞아요. 아, 이렇게 무대에서 연기하는 후배들을 보니까 아, 대학 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아, 우리 하나 양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직접 연기해봤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일단 연기 너무 잘하시는 분들하고 연기하게 됐으니까 조금 비교됐지만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노래 불렀을 때보다 연기할 때가 훨씬 빛이 났어요. 음악은 조금 저랑 너무 먼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건 확실히 느꼈어요. 아니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연주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무대에서 연주도 하고 또 뮤지컬 공연도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실전 경험을 쌓으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 것 같아요. 맞아요. 안산대학교로 이동했네요. 안산대학교. 자, 오늘 배울 학과는 지휘생과 임상병리학과인데요. 학과명부터 전문적인 느낌이 듭니다. 엄청 어렵다. 벌써부터 어려워요. 예. 말 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대박. 와, 엄청 깨끗하잖아요. 네, 대형 치과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우리는 치과 위생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치과 간호사 아니면 치위생사 이렇게를 부르는데요. 우리의 명칭, 공식 명칭은 치과 위생사입니다. 네, 치과 위생사는 치위생학과에서 이론, 그다음에 실기, 또 병원까지 저희가 실습을 나가거든요. 치면 세마 중에 스케일링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스케일링 전문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보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었어요, 자나? 일단 치과 가라. 치치가 의심된다는 예,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군요. 네. 네. 물론 뭐 엑스레이 사진을 더 찍어봐야 알 수 있긴 한데 네. 구강 카메라를 봤을 때는 좀 빨갛게 보여서 치료를 좀. 근데 증상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는 신경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기 검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프기 전에 미리 가는 게 좋죠. 메추리알 그렇게 실습을 하시는 빡습니까? 네. 우와. 이거 꼼꼼히 한 개씩 해야 이거 일하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네,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어머. 교수님 받아보실래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교수님 완전 재밌었어요. 정말요? 덕분에 네. 많은 게 배웠고. 제가 더 뿌듯합니다. 혹시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학과 왜 의미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치과 위생사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학생들이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치과 위생사로 이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치과 감염 관리사 2급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고 BLS까지 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나처럼 다른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미 졸업을 마치고 다시 입학을 하거나 그런 거를 유턴 입학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학과에도 나 말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입학한 학생도 있어. 그리고 사실 요즘에 AI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잖아. 다 디지털화 되어 있고 우리 학과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저는 AI한테 저런 스케일링 같은 거 절대 못 맡길 것 같아요. 임상병리학과. 병원에 가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검사들. 이거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임상병리사 분들이네요. 맞아요. 우리 임상병리학과는 병원의 숨은 영웅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딱 한 줄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자나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야. 가서 선생님 저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막 쥐어짜듯이 아프고요. 막 숨이 차고요. 막 이래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검사하고 오세요. 그렇죠. 역시 자나 똑똑하다. 그 검사들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임상병리사입니다. 자 이제 실습 준비했어요? 네, 이제 실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뇌파랑 폐활량 검사하기로 했죠. 얼마 걸려요? 1시간 아니라 얼마 걸려요? 이거는 1분에서 2분 사이에 끝나요. 세상 좋아졌다. 그렇죠? 네. 자나 학생 잠깐 결과 한번 볼게요. 심각하게 나와. 어머, 우리 자나 학생 나이보다 자율신경계 나이가 더 어려요. 19살이에요? 어머. 심장 건강도도 좋고요. 와, 10대네, 10대. 아직 10대 자율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자나양.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네요. 네. 그런데 그런데 브레인. 뇌 스트레스는 좀 많아요. 매우 높은 정도의 수준이고요. 어머나. 그리고 뇌 과부하가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조금 머리 식혀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 숨 쉬는 것처럼 쉬어올려는 거. 그리고 지금 들이마셔. 한 번에 훅. 더 불어. 계속 불어. 더 불어. 됐어, 맞아. 됐어. 들이마셔. 됐어. 하나 죽는다. 아, 너 쓰러질 줄 알았어. 잘했어. 근데 그래프는 되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실제 병원에 와 있는 느낌 받았겠어요. 맞아요. 거의 병원이죠. 검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이 학과만의 강점이 뭔지. 우리 학과 강점 진짜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자나 학생 봐봐요. 우리 실습실 굉장히 훌륭하죠. 진짜 병원 같거든요. 병원 그대로를 진짜 재현해 놓은 그런 실습실이에요. 근데 여기 실습실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공별 실습실이 다 병원같이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임상병의사는 무조건 국가고시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정식 임상병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고시를 잘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과가 그걸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전국 수석 2년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해보세요. 네. 스케일링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 혁수 씨가 받는 걸로. 저는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 누가 없을까요? 아니, 아까 학생이랑 인터뷰할 때 다시 입학하는 그 유턴 입학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교수님께서 임상병리사 국가심 2년 연속 전국 수석 배출을 했다라고 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네, 아니 그만큼 인기도 많고 비전도 크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네. 노년층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 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턴 입학 같은 현상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진짜 중요해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 네, 우리 자나가 얼마나 엉뚱하고 또 유쾌하게 일일 교환학생 역할을 해냈는지 장르가머니 채널에서 교환학생이라는 코너 잘 찾아봐 주세요. 네, 장르가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득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어떠셨는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